전 세계를 뒤집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남부의 한 교회 캠핑장에서 400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요. 오전 10시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 안에 정체불명의 검은색 가방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곧이어 폭발물 해체반이 투입되었고 교인들이 공포에 떨며 대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믿기 어려운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한 마리의 한국 진돗개 덕분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 진돗개 럭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예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교회 청소년 리더로 봉사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경험담이에요. 만약 그날 그 개가 없었다면 저와 수백 명의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는데 그 친구가 똑똑한데 까다로웠거든요. 밤늦게까지 한국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뭐든지 한국 것이 제일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거슬렸어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온 진돗개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정말 운명의 장난 같죠? 악몽 같은 그날은 5월 어느 날 첫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여름 캠프를 일주일 앞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배웅하던 평범한 하루였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오신 이선우 선교사님이 기르는 개가 주차장 한 구석에 있던 검은색 배낭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름이 럭키였는데 평소엔 정말 조용한 개였거든요. 3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짖는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럭키가 왜 저러지? 저 가방 누구 거예요?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별일 아니겠지 하며 무관심하게 지나쳤어요. 하지만 럭키의 모습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목에 핏대가 서도록 지저대면서 그 검은 배낭 주변을 빙빙 돌았어요. 털이 곤두서고 눈에서는 핏발이 서 있었죠. 온몸을 떨면서 배낭에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마치 생명을 걸고 뭔가를 알리려는 것처럼요. 럭키야, 그만해. 이선우 선교사님이 급하게 달려와서 럭키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럭키는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죠. 이선우 선교사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혹시 모르니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선우 선교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이선우 선교사님은 직감을 믿기로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911 전화를 거셨어요. 911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교회 주차장에 수상한 배낭이 있는데. 걔가 그걸 보고 계속 짖어서요. 배낭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검은색 배낭인데 저희 개가 평소와 달리 미친 듯이 짖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럭키가 더욱 격렬하게 짖었어요. 마치 전화통화를 듣고 있다는 듯이요. 알겠습니다. 경찰 출동시키겠습니다. 그 배낭에서 떨어져 있어 주세요. 얼마 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일반 순찰차가 아니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 차량이었죠. 사람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방호복을 입은 전문가들이 폭발물 탐지견까지 동원해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가방 지퍼가 열렸고 폭발물 모형이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폭탄 모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진짜 같았고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듯한 위협적인 물건이었어요. 30분 후 가짜 폭탄이 안전하게 제거됐어요. 경찰관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걔가 수상한 물건을 먼저 감지한 것 같네요. 가짜 폭탄이지만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럭키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려준 거였어요.
럭키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경찰은 협박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회 측에서는 곧 있을 대규모 캠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했죠. 이선우 선교사님은 반대했지만 교회 운영진은 폭발물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름 캠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발성 위협이고 대응 체계도 잘 작동했다는 게 이유였죠. 보안 책임자 헨리를 고용하여 팀을 꾸리고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보안 요원 15명, 경찰견 5마리, 폭발물 탐지견 3마리, 감시 카메라 20대, 금속 탐지기까지 포함해서요. 정말 요새 같은 삼엄한 경비 체제였어요. 여기에 덧붙여 이선우 선교사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럭키도 캠프에 데려가서 보안 보조견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헨리와 보안팀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아, 가짜 모형 찾아낸 그게요? 지난번에는 운 좋게 찾은 거지 진짜 실력은 아니잖아요. 경찰견에 비하면 느리고 반응도 둔해 보이는데요. 결국 럭키는 보안팀 외곽 보조라는 애매한 위치로 캠프에 참여하게 됐어요. 정식 팀원도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정도였죠. 그때까지도 저 또한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럭키가 착하긴 하지만 진짜 보안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훈련받은 경찰견들이 있는데 굳이? 특히 캠프에는 400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참가할 예정이었거든요. 만약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럭키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애들이 다 데리고 가는데 괜히 신경 쓰이게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가짜 모형 사건 일주일 뒤 2년 만에 열리는 여름 캠프로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참가자는 총 400명이었어요. 청소년 300명의 교사와 봉사자 100명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출발 전 교회에서는 보안팀 전체 장비 점검이 있었어요. 헨리가 운영진과 리더들을 모아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죠. 경찰견과 폭발물 탐지견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소개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럭키는 보안 명단에 없었어요. 그냥 이선우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는 보조견 정도로만 취급받았죠. 헨리는 출발 직전 이선우 선교사님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캠프장 가서 방해되지 않도록 잘 묶어두세요. 훈련 안 된 개는 애들보다 더 위험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평소 럭키를 귀여워했던 저도 이번엔 걱정이 됐거든요. 결국 럭키는 버스가 아니라 트럭 뒷좌석에 탑승하게 됐어요. 다른 경찰견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로 말이죠. 올랜도에서 캠프장까지는 약 3시간 거리였어요. 버스 안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떠들며 게임을 했죠. 그런데 중간에 들른 휴게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했을 때 갑자기 트럭에서 럭키가 짖기 시작했어요. 휴게소 주차장에 있던 특정 차량을 향해 유난히 관심을 보이며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이선우 선교사님이 급하게 달려가서 럭키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럭키는 계속해서 그 차량 주변을 맴돌며 지저댔습니다. 문제는 출발 시간이 지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00명이 한 마리 개 때문에 기다리게 된 거죠. 헨리가 화를 내며 보안팀을 이끌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조사를 했어요. 차 문을 열어보고 트렁크까지 확인했지만 별다른 위협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30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헨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래서 반려견은 못 믿는 거예요. 괜히 데려왔다니까요. 다른 인솔자들도 불만을 표했어요. 괜히 분위기만 흐리고 그냥 데려오지 말았어야지. 아이들도 버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웅성거렸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럭키가 왜 또 그러는 건지 물어봤죠. 이선우 선교사님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럭키를 다시 끌고 트럭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당황스러우신 듯 했어요. 럭키는 트럭에 다시 묶인 채로 창밖을 향해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1시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도 처음보다 무거워졌어요. 옆에 앉은 다른 리더가 제게 속삭였어요. 럭키 때문에 또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요. 첫 번째 이상행동을 했을 땐 가짜 폭탄을 발견한 거였지만 이번엔 완전히 헛다리였거든요. 혹시 럭키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럭키는 여전히 뭔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트럭 뒷자리에 묶인 채로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럭키가 정말로 뭔가를 감지했다는 걸. 그리고 그 뭔가가 우리를 캠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버스 안에서는 럭키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심지어 저조차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캠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올랜도 외곽 호수 인근에 자리한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삼면이 숲과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자연 속 요새 같았죠. 아이들은 지연된 출발 시간도 잊고 신나게 캠프장을 둘러봤죠. 보안팀은 미리 계획된 대로 배치됐어요. 출입구 2곳에 각각 3명씩, 숲길 감시 초소 3곳에 각각 2명씩, 그리고 중앙본부에 3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로 배치됐습니다. 감시 카메라 20대와 경찰견들까지 동원된 정말 철통 같은 보안이었어요. 그런데 럭키는 여전히 트럭 옆에 묶여 있었어요. 휴게소 사건 이후로 아무도 럭키를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저녁 8시가 되자 첫날 캠프파이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래가 호수 위로 퍼져나가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뒤편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먼저 숲 근처 1번 초소에서 무전기 신호가 끊겼어요. 헨리에게 보고가 들어왔죠. 1번 초소 응답 없음. 확인 바랍니다. 헨리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어요. 산짐승이나 수풀이 간섭했겠지. 나중에 확인해. 같은 시각 반대편 2번 초소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안요원 톰이 열화상 카메라를 보다가 숲 가장자리에서 움직이는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거든요. 저게 뭐지? 톰이 무전기를 집어들려는 순간 그 형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확인하러 초소를 나선 톰은 어둠 속에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어요. 아! 비명을 지르며 넘어진 톰이 무전기에 손을 뻗었지만 이미 신호는 두절된 상태였어요. 경보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캠프파이어장에서 멀찍이 떨어진 트럭 옆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묶여있던 럭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숲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웠어요. 불과 몇 분 전 자원봉사자 매튜가 보안구역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거든요. 열쇠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업무상 확인하는 거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쳤어요. 하지만 묶여있던 럭키는 갑자기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번에도 격렬하게 짖기 시작하며 줄을 당겼어요. 캠프파이어를 즐기던 일부 학생들과 인솔자들이 놀란 듯 럭키 쪽을 돌아봤어요. 이선우 선교사님이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헨리와 다른 보안요원들이 와서 제지시켰죠. 또 저게예요? 휴게소에서도 별일 아니었잖아요. 괜히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저리 치우세요. 저도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솔직히 이번에는 또 시작이라는 생각에 못마땅했어요. 대체 뭐에 그렇게 민감한 거야? 혼자 중얼거리고 결국 자리를 떠났어요. 아이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는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캠프장 외곽 울타리 한쪽이 커터로 절단되고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2개의 빨간 점이 깜박이고 있었어요. 야시경을 낀 누군가의 눈이었죠. 그는 이미 목표를 정해놓고 있었어요. 메인홀, 숙소, 그리고 카페테리아.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었죠. 모든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반응한 존재는 진돗개 럭키뿐이었어요. 한국계 특유의 예민한 청각과 육감이 첨단 장비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 거죠. 하지만 아무도 럭키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휴게소에서의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럭키의 존재를 업신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캠프파이어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아이들은 만족스러워했고 인솔자들도 안도했죠. 겉으로 보기엔 첫날이 무사히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럭키는 여전히 트럭 옆에서 숲을 향해 귀를 세우고 있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이후 사흘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첫날 밤의 이상한 징후들은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매일 아침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오후엔 카누를 타며 즐거워했어요. 저녁엔 모닥불 앞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깔깔거리고 웃었죠.
보안팀도 처음엔 바짝 긴장했지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자 어느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헨리는 역시 별일 아니었네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고 보안 요원들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근무했어요. 캠프장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맑은 공기, 새들의 지저귐,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평화로운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캠프장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상하네, 점검해봐야겠어. 헨리도 촉각을 세웠지만 여전히 큰 위협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누군가가 은밀하게 감시망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캠프 종료 3일 전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숙소 인근 보안창고 열쇠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하지만 헨리는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실수로 가져간 거겠지. 별일 아니야. 그렇게 캠프 종료 2일 전 마지막 큰 일정인 오전 예배날이 왔습니다. 400명 전원이 메인홀에 모이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오전 9시 30분.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아이들이 하나둘 메인홀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찬양팀이 리허설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화롭고 거룩한 분위기였어요. 럭키는 이선우 선교사님과 함께 캠프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숲 방향을 향해 귀를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죠. 10시 정각. 예배가 시작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찬양팀이 첫 곡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천장으로 울려 퍼졌죠. 그런데 갑자기 럭키가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 중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화약 냄새였어요. 럭키는 번개처럼 메인홀을 향해 질주했어요. 이선우 선교사님이 럭키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죠. 럭키는 400명이 모여있는 메인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바람처럼 달려 스피커 뒤편으로 곧장 돌진한 거예요. 거기에는 검은색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장비 가방인 줄 알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가방이었죠. 럭키가 그 가방 위에 온몸으로 덮쳤어요. 그 순간 가방 지퍼 틈으로 붉은 불빛이 새어나왔고 타이머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58초.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1분도 채 남지 않은 시한폭탄이었죠. 뭐야, 저게.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그때 보안팀의 셰퍼드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가방 근처까지 다가오더니 냄새를 맡고는 꼬리를 내린 채 뒤로 물러섰어요. 훈련받은 경찰견들조차 겁을 먹은 거였죠. 보안팀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폭발물 해체반과 연결을 시도했어요. 그동안 럭키는 앞발을 땅에 고정한 채 가방을 가리키는 자세로 서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모든 인원 대피. 지금 당장. 헨리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400명이 동시에 출구로 몰려들었죠. 아이들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럭키는 자리를 지켰어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죠. 드디어 400명 전원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어요. 경찰 폭발물반이 도착할 때까지 럭키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선우 선교사님이 럭키를 부르며 손을 뻗었어요. 럭키야, 이제 나와. 하지만 럭키는 같은 자세로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아직 안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제야 폭발물 전문가들이 도착했어요. 모든 인원 최대한 멀리 대피. 지금. 이선우 선교사님도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나왔어요. 럭키만 홀로 그 자리에 남겨둔 채로요. 건물 밖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친구, 가족 찾는 비명소리가 난무했죠. 메인홀 안에서는 몇 초 남겨놓고 폭발물 전문가가 마지막 전선을 끊었어요. 타이머가 멈췄어요. 해체 완료. 안전합니다. 그 순간 럭키가 비로소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사람들을 향해 걸어왔죠. 결국 400명 전원이 무사했어요. 사망자 0명. 부상자 0명. 전례 없는 사전 진압 사례였습니다. 같은 시각 스피커 장비실로 연결된 지하 통로에서 매튜가 체포됐어요. 그는 캠프장 내부 지리의 밝은 내부자였고 며칠 전 사라진 보안창고 열쇠를 훔친 장본인이었죠.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매튜는 외부 극단주의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고 이번 사건은 조직적인 내부 공모 테러였던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매튜는 과거 이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이었어요. 당시 교회 지도자에게 배신당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 분노를 극단 조직에 이용당해 보안 정보를 제공하고 폭탄 테러를 공모한 거였어요. 만약 럭키가 없었다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캠프 테러가 되었을 거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훈련받은 경찰견들도 물러선 상황에서 오직 한국 진돗개 럭키만이 폭발물을 제압했어요. 단순한 반려견으로 치부됐던 존재가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테러를 막아낸 거였어요. 폭발물 해체가 완료되고 매튜가 체포된 직후 천국 같던 캠프장은 순식간에 수사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던 평화로운 호숫가였는데 이제는 경찰차 사이렌과 헬기 소음이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FBI 수사관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캠프장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고 언론사 헬기가 머리 위를 맴돌며 현장을 촬영했어요. 마시멜로를 구워 먹던 캠프파이어 자리엔 이제 경찰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었죠. 400명이 목숨을 잃을 뻔한 대형 테러를 막았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더군다나 그 영웅이 훈련받지 않은 한국계라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캠프 참가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럭키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폭탄 위에 몸을 던졌어요. 경찰견들도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는데 럭키만 그 자리를 지켰어요. 럭키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현장에서 바로 생방송되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으로 긴급 속보가 나갔죠. 기적 한국 진돗개 럭키, 마지막 1분 남긴 폭탄 발견. 400명 구조. 기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정말 개 한 마리가 400명을 구한 겁니까? 헨리 보안 책임자가 대표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의 보안팀도 최첨단 장비도 감지하지 못한 걸 저 개가 먼저 알아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럭키는 단순히 위험을 감지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지키려 했어요. 그런 용기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후 보안 전문가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한 전문가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경찰견 훈련 매뉴얼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개가 최첨단 장비와 전문 경찰견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럭키에게 예민하다며 짜증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죠. 럭키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됐어요. 세계 각국의 언론이 진돗개라는 품종명을 정확히 발음하며 보도했거든요. 한국에서 온 개가 글로벌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였어요. 럭키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았습니다. 미국 전역, 아니 세계에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거든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동물 보호소들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럭키 같은 진돗개 입양하고 싶다는 전화가 쇄도했다고 해요. 문제는 미국의 진돗개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 토종견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자 한국에까지 진돗개 수출 문의가 급증한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도 깜짝 놀랐대요. 하지만 진돗개는 함부로 수출할 수 있는 견종이 아니었어요. 천연기념물이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럭키 효과는 계속되었어요. 럭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 책이 출간된 거예요. 제목은 진돗개 럭키, 조용한 영웅이었죠. 출판사에서는 벌써부터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뉴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 럭키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목은 폭발 58초 전 진돗개 한 마리가 구한 400명이었어요. 제목만 들어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다큐 제작진이 직접 교회로 찾아왔어요. 이선우 선교사님과 럭키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거였죠. 감독이 장난으로 액션 이라고 외쳐도 럭키는 평소처럼 앉아있기만 하더라고요. 이런 차분한 주인공은 처음 보네요. 제작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럭키의 인기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잊을만 하면 럭키 실물 보고 싶다고 단체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정작 럭키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교회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이들이 등교하면 담장 앞에 앉아서 조용히 바라보고 예배 시간에는 뒷마당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명예도, 인기도 럭키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영웅이라고 떠들어도 럭키는 그냥 럭키일 뿐이었죠.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러 와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어떤 방문객이 말했어요. 럭키는 전설이 됐지만 전설처럼 살지는 않네요. 바로 그거였어요. 진짜 영웅은 영웅 대접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럭키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진돗개는 알아달라고 짖지 않는다는 걸.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라는 걸. 그게 바로 럭키가 보여준 한국 정신이었어요. 화려함보다는 책임을, 인정받기보다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얼마 후 진짜로 럭키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어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시청했죠. 다큐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럭키가 교회 마당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자막이 하나 떠올랐어요. 한국 진돗개는 알아달라고 짖지 않는다. 그저 지킬 뿐이다. 그 자막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럭키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서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럭키는 교회에 있을 거예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할 타죠.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 럭키를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영웅은 이런 거구나. 소음 없이, 과시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이구나. 세계가 알게 된 진돗개처럼 본분을 잊지 않는 절제된 충성. 화려함보다 책임을 택하는 한국인의 정체성. 럭키 덕분에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도 배웠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럭키는 교회 마당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찬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